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고, 돌이켜보면 그 마음 하나가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의 자전거를 한참 바라보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서서 그 자전거를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어머니, 민준이 아직은 괜찮아요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어떤 미안함이 숨어 있는지도 알 것 같았고 그래서 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자식 부부가 넉넉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머니라는 사람이 손주의 그 표정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새 것은 아니어도 괜찮다고, 조금 쓴 것이라도 튼튼하고 깨끗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민준이가 바라보던 그 눈빛 하나를 닦아주고 싶다고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박순자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살고 있으며 걸어서 15분쯤 되는 거리에 아들 내외와 손자 민준이가 삽니다. 남편은 6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순자 씨의 하루는 민준이 등원 도움, 장보기, 집안 정리, 그리고 저녁이면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딱히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그나마 성하고 아들이 가끔 전화를 하고 손자가 할미라고 뛰어오는 날이면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순자 씨에게 민준이는 그냥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크게 흔들렸던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준 아이였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아이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준이는 7살이었고 활달하고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오면 할머니한테 먼저 이야기할 만큼 순자 씨를 잘 따랐는데 그 사실이 아들 내외는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거리감을 어떻게 좁혀야 할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고 그건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색한 채로 친한 척 지내는 것이 이 가족의 방식이었고 순자 씨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부딪히지 않고 서로 필요한 순간에만 다가가는 것, 그게 요즘 가족이 오래가는 방식이라고 누군가한테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사건은 아주 평범한 봄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이를 데리고 단지 안놀이터에 나갔고 민준이는 늘 그렇듯 미끄럼틀을 몇 번 타다가 모래밭 근처로 갔습니다. 그때 옆 동네 아이 하나가 새 자전거를 끌고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밝은 파란색의 보조바퀴가 달린 딱 민준이 또래에 맞는 크기의 자전거였습니다. 민준이는 놀다 말고 그 자전거 쪽으로 시선이 붙어버렸습니다. 부러운 티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서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눈으로 따라가는데 그 모습이 순자 씨한테는 차라리 조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 못하고 있다는 걸 할머니는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순자 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손을 잡고 걷는데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꽉 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자전거 하나 사주면 어떨까? 요즘 탈 나이도 됐고. 며느리 지연 씨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아직은 괜찮아요. 좀 이따가 생일에 맞춰서 사주려고 하거든요. 아들 기동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냥 두세요,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그날 잠자리에서 민준이 눈빛을 다시 떠올렸고 생일이라는 게 아직 석 달이나 남았다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석 달이면 어른한테는 짧은 시간이지만 7살 아이한테는 한없이 긴 시간이라는 것을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다음 날부터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새 것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살림에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과 아들이 가끔 넣어주는 생활비로 크게 무리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들 내외가 알게 되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중고 거래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서 한 번인가 중고 자전거 팝니다라는 쪽지를 본 기억이 있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중고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웃 사람들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한테 전화해서 그 앱을 어떻게 쓰는지 물어봤고 딸은 직접 와서 스마트폰에 설치해주고 사용법을 한번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검색을 하면 주변 거래 물건들이 사진과 함께 나온다는 게 꽤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어린이 자전거, 아동 자전거, 7살 자전거 같은 말로 검색하며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새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고 상태가 깨끗한 것도 꽤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동안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자전거는 민준이가 놀이터에서 바라보던 것과 비슷한 색이었고 판매자는 아이가 2번밖에 안 탔고 이사 때문에 급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달아뒀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거래 지역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전거 아직 있나요? 손자한테 사주려고 하는데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네, 있어요. 상태 정말 좋아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쁩니다. 순자 씨는 마음이 조금 들뜨는 걸 느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주고받았고 판매자는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판매자가 덧붙였습니다. 저 지금 이거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요. 오늘 중으로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그 자전거를 놓치면 또 이만한 게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다음 주까지 지방 출장 중이라서요. 계좌로 먼저 입금해 주시면 오늘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다른 분한테 넘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직접 보지 않고 돈을 먼저 보낸다는 게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친절했고 거래 후기도 몇 개 달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오늘 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가르쳐준 대로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입금했어요. 언제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 뒤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출장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순자 씨의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택배 보내셨나요? 연락이 없어서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앱에서 그 판매자의 계정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앱을 잘못 보는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지만 계정은 없었습니다. 상품도 없었습니다.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았습니다. 많아봐야 5만 원 남짓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선입금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해버렸다는 사실이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을 듣고는 한숨을 먼저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야. 그런 건 절대 선입금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돌아올 가능성은 낮대. 그리고 오빠한테는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이 먼저 오빠, 즉 기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받으면서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걸 혼자 하셨어요? 우리한테 말하면 안 됐어요? 민준이 좋으라고 한 건데 내가 몰라서 그만. 그러니까요. 그런 거 모르면서 왜 혼자 하시냐고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기 사이트나 계정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모르시면서. 기동 씨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지만 그 화 안에는 걱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순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 말이 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알았어. 다음엔 말할게. 다음엔 없어야죠. 앞으로 인터넷 거래 같은 건 혼자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맞았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한 일인데 그 결과로 내가 혼이 났다는 것, 그리고 그 혼남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맞는 상황이 이렇게나 쓸쓸할 수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네 집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치원 하원 도움을 부탁받은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별일 아닌 척 들어섰지만 며느리 지연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조금 딱딱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저도 사실 좀 속상했어요. 민준이 자전거 일이 그렇게 됐다는 게요.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지연 씨는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민준이 위해서 그러신 거 알아요. 근데 그런 건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셨으면 했어요. 어머니가 힘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못해줘서 어머니가 나서셔야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마음에 걸리고요. 말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무언가가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로를 받는 건지,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건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선을 긋는 건지, 어느 쪽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지연 씨. 내가 주제 파악 못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공기는 그다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이 올 시간이 됐다며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5만 원이 아까운 건 맞지만
그게 지금 이 감정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어제 포기했고 그 포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작 마음이 무너지는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한테 걱정을 끼쳤고 며느리한테 어색한 대화를 만들었으며 민준이는 자전거도 못 받았습니다. 잘 해주려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자꾸 가슴에 걸렸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순자 씨는 이제 이렇게 답할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요. 자신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폐가 되는 순간이 어떤 고통보다 더 조용하고 깊게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불도 크게 켜지 않은 채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 상황에서 그게 뭐 어때서 5만 원은 그냥 수업료야라고 웃으면서 말해줬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소리 내어 할 수 없는 것이 또 한 번 쓸쓸했습니다. 이틀 뒤 민준이가 혼자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맡긴 것이었는데 민준이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를 위해 간식을 준비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민준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자전거 사주려다가 돈 잃었어? 순자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누가 그래?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 할머니가 사기당했다고. 그거 뭔 말인지 알아? 돈 빼앗긴 거잖아. 순자 씨는 아이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한테 걱정을 끼치기는 싫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아이에게 아닌 척을 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실수한 거야. 민준이 자전거 사주고 싶었는데 잘 못 알아보고 해버렸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했습니다. 나 자전거 없어도 돼. 할머니, 나는 할머니랑 노는 게 더 좋아. 순자 씨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한 말인데 그게 지난 며칠 동안 아무도 해주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아닌 그냥 나는 할머니가 좋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어. 거짓말. 할머니 울고 있잖아. 그래, 조금 울었다. 근데 슬퍼서 우는 거 아니야.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순자 씨는 한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동 씨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기동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앉았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제가 좀 심하게 말했죠? 아니야, 맞는 말했어. 맞는 말이라도 방식이 별로였어요. 엄마가 민준이 위해서 하신 거 아는데 그냥 좋은 할미 되고 싶었어. 근데 그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더라. 기동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민준이한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다 알아요. 자전거 사줘서 아는 게 아니라. 순자 씨는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매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저것도 몰랐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잘 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물어볼게. 혼자 하지 말고. 그게 서운하신 건 아니에요? 서운하긴 그냥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던 거지.
그게 뭐 잘못된 방식이었어. 기동 씨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민준이 생일이잖아요. 자전거 같이 사러 가요. 직접 골라줘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순자 씨의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여전히 민준이 등원을 도우며, 여전히 저녁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조용히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순자 씨는 좋은 할머니가 무엇인지를 무언가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줘야 하고, 챙겨줘야 하고,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자전거보다 할머니랑 노는 게 더 좋다고 한 그 말이 그 생각을 조용히 바꿔놨습니다. 뭔가를 해줘야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것, 아이가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것, 아이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게 어쩌면 더 오래가는 할머니의 자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순자 씨는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사기를 당한 것도 상처지만 그 이후에 아들한테 꾸지람을 듣고 며느리한테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혼자 밤을 견디는 것, 그것을 버텨내는 것도 하나의 힘이라는 것을요. 좋은 할머니가 되겠다는 마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나 무너지지도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다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민준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순자 씨가 함께 자전거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민준이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커지며 이쪽 저쪽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이거 엄청 멋있어요. 어디 봐요. 민준이가 가리킨 건 보조바퀴가 달린 파란 자전거였습니다. 몇 달 전 놀이터에서 아이가 바라보던 것과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더 이상 가슴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방식이 조금 어긋났을 뿐이며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좋아? 네, 제일 좋아요. 그럼 이걸로 하자. 아들이 계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번에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민준이 옆에서 순자 씨는 아이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자전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그래도 잡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